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고객의 OK를 받아내는 세일즈 심리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새로운 제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히야시 노리미스가 지었고 강경희가 옮겼습니다. 이 히야시 노리미스는 와세다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사나이 서교에 입사해서 연수과정 등을 역임했고요. 현재는 오니스 교육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 서원교육 컨설턴트로서 NLP 세일즈 프로그램, 또 노르웨이 세일즈 매니지먼트, 여러 가지 세일즈 트레이닝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걸 그냥 보시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책들을 많이 보신 분들, 영업을 해보신 분들,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해 본 분들은 정리가 잘 됐구나.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는 책인 것 같고요. 처음 초보 세일즈맨들이 보기에는 이제 맞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한 중급자 이상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쉬워요. 쉬운데 너무 요약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 책을 갖고서 이제 본인이 좀 응용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책을 세일즈 법칙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55가지 지금 몇 가지야 지금 60가지가 넘네요. 60가지 법칙이 있는데 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한 10번 정도를 보면 자기가 하는 세일즈 쪽 접목을 하면 참 기가 막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0 몇 가지를 200페이지에 담았다 보니까 한 법칙당 기껏해야 3페이지, 2페이지 반 그래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좀 살을 좀 붙여서 이 책을 갖고 제 경험담을 좀 넣어서 일단 시간 나는 데까지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편부터 본격적인 세일즈 심리법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일즈 심리법칙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잡아라. 좋은 인상을 주는 페이싱 기법을 알려드립니다. 고객이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첫 걸음은 먼저 상대에게 맞추는 거죠. 호감을 받으려면 상대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이걸 이제 페이싱이라고 합니다. 페이싱을 풀이하면 일과 생활 등에서 상대에게 맞추거나 동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페이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잘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고객은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당신에게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상품의 효능을 설명해서 고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설득은 완료했어요. 하지만 실제 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고객님, 자, 이 새로 나온 블루베리 잼을 한번 보세요. 블루베리는 원래 북미가 원산지지만 이거 특별히 스코틀랜드에서 수확한 거라서 알이 보통 블루베리보다 커요. 너무 달지도 않고요. 블렌디 등을 조금 섞어서 통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팩틴이나 크엔산 나트륨을 넣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어떠세요? 정말 맛있는 신제품이거든요. 자,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고객에게 잼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들을수록 맛이 없겠다는 생각만 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그냥 고객님 신제품입니다. 맛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얼마나 맛있는데요? 하고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고객의 뇌 움직임에 맞춰서 신뢰나 친근감 얻는 페이싱 기법이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뇌의 움직임에 맞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고객의 거울이 되십시오. 고객의 거울이 되자. 우리가 매출 그래프를 그린다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왼쪽을 1월부터 하죠. 그리고 12월은 오른쪽으로 그리도록 됩니다. 왜 그럴 거예요? 항상 왼쪽에서 시작해요. 글씨 쓸 때도 왼쪽에서 시작해서 그럴 거예요. 라이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서 과거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미래를 그립니다. 그런 뇌 움직임을 생각해 보는데 만약에 고객과 마주 보고서 설명을 한다면 나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객은 반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 뇌에다가 맞춰야죠. 고객의 뇌에다 맞춰야죠. 그러니까 순서를 정할 때는요, 내가 할 때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홈쇼핑을 봐도 그래요. 엘바라 그러잖아요. 이게 글씨가 왼쪽에 있죠. 그 이유가 시선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고객 앞에서 설명하는 쇼호스트다 그러면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른쪽부터 순서적으로 가야 됩니다. 항상 저도 그래서 제품을 진열할 때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왼쪽에 진행할 때는 이쪽이 사은품이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객의 눈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게 페이싱이죠. 반대로 해야 되죠. 그 다음 라포를 형성하라. 페이싱은 상대를 맞춘다, 동조한다는 의미지만 신뢰를 쌓는 라포르가 더 중요합니다. 아기가 웃는 모습을 의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생후 한 달 반 정도입니다. 전 세계 어느 부모를 봐도 똑같아요. 아기의 눈높이를 맞추고 누가 그랬어? 오조조조조조 까꿍 다 합니다. 웃습니다. 그러면 애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엄마 눈을 마주치고 웃어요. 이 동조하는 거죠? 이게 페이싱하는 겁니다. 자, 아기한테 엄마가 찡그리는 얼굴을 하고 말을 하자면, 만약에 엄마가 아이한테 찡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애가 울음을 터뜨려요. 이게 한 달 반 된 아기들이 그걸 안다는 거죠. 유전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라포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이 라포를 위해서 언어, 몸짓, 시선 맞추기 등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을 하죠. 자, 커뮤니케이션 수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언어는 7%, 목소리는 38%, 바디랭귀지가 55%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죠? 여기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바디랭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몸짓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겁니다. 자, 바디랭귀지로 페이싱하는 방법 간단해요. 고객과 이야기할 때 제일 간단하고 자주 이용하는 페이싱은 끄덕이는 겁니다. 이렇게 끄덕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제안에 고객이 그렇군요 라는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준다면 당신도 그렇죠, 정말 좋은 생각이죠 라는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이는 겁니다. 고객이 알았다 라는 의미로 손가락으로 원을 만들다거나 오케이 사인할 때도 다시 저도 같이 오케이라는 말씀이시죠? 라고 같이 손으로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동질감을 느끼죠. 자,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면 자, 턱을 괸다. 그리고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들긴다. 손이나 손가락을 움직인다. 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인다. 이럴 때 따라하는 겁니다. 팔짱을 낀다. 나도 팔짱을 끼고. 고객의 목소리도 맞추는 거죠. 말의 리듬과 맞추고 성량도 맞추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야지 과장되게 따라하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포를 형성하십시오. 페이싱을 맞추십시오. 첫 번째 세일즈 심리 법칙 단계입니다. 스피치 학원은 많습니다. 그러나 OBM 스피치는 다릅니다. 설득 박사 김효석이 직접 만들었고요. 직접 가르칩니다. 평생 AS 해드리겠습니다. OBM 스피치에서 목소리 스피치를 배워보세요. 고객이 OK를 받아내는 세일즈 심리 법칙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주제는요, 잘 듣는 사람이 잘 판답니다.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티를 내야죠. 고객이 화가 나 있을 때는 맞장구를 쳐야 됩니다. 비즈니스에 익숙하거나 사교적인 고객에게 맞추는 것은 쉽지만 화가 나 있는 고객에게 어떻게 페이싱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고객을 달래거나 영업면이 위축돼서 사과를 연발하게 됩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페이싱은 고객 입장이 돼서 함께 화를 내는 겁니다. 자네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이렇게 금방 고장이 나버린대. 생산 라인은 멈춰버리고 손해가 엄청나. 어떻게 할 거가? 아니 진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이죠. 어처구니가 없네.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이봐 그렇게 흥분하면 어떻게 하나.
자네가 화를 내도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술이나 할 수 있겠어? 네. 벌써 조치해놨습니다. 앞으로 30분 후에 정비사가 올 겁니다. 아이 정말 이게 정말 짜증나네요. 정말 1시간쯤 뒤에는 복구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화를 내는 고객을 달래는 것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공감하고 같이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때 위축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부정적 반응이 나오죠. 그럼 고객이, 이거 어이가 없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더니,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자네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해? 진정해. 글쎄요, 뭐, 이제,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불만이 있어서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 직원들이, 이렇게 뭐, 공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가식적인 부분 좀 있어요. 자, 고객이 반박하면 일단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설득을 하는데 자꾸 반박을 하면, 영업맨은 상품을 팔고 싶은 나머지 열성이 지나쳐서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쉽죠? 고객이 반박을 하면 쓸데없이 힘이 들어가서 설명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고객을 질리게 합니다. 고객님, 오늘은 주식 투자를 위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불경기에 주식은 무슨 투자하려는 건 다른 게 낫지 주식은 뭐 얘기해? 그렇지만 고객님 됐어요. 지금 바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그냥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요. 자, 화제를 바꾸거나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반박당하고 우선 동의를 해보죠. 그렇죠. 주식 투자는요 현재로서는 매력적이지 않죠. 게다가 자산을 모은다면 금융 빅뱅 시대인 만큼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난 지금이라면 이런 방법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멋진 아이디어십니다.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봐요. 투자 제안하러 온 거잖아요. 뭐 좋은 투자처 있나? 준비를 했지만, 전 고객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요. 고객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영업맨에게 어느덧 친근감을 느끼게 되죠? 이거는 지금 뭐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하여간 궁극적인 베이직은요, 상대와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궁극이라고 할 정도인 만큼 고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검의 다리는 상대가 숨을 들이마실 때 공격을 한답니다. 울며 보채는 아기를 끌어안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맞추면 아기는 품속에서 잠이 듭니다. 아기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 이게 페이싱, 호흡 맞추기잖아요. 하여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이렇게 반박도 잘하고, 동조도 잘하고, 같이 화도 내고, 그러죠? 제가 이제 쇼호스트를 저는 했었잖아요. 뭐 영업도 이제 했었었고, 참 한심한 후배들 보면, 매뉴얼에 써 있는 내용을 기관총 같이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영업 수완이 떨어지는 영업맨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사람을 질리게 하려면 길게 얘기하는 게 좋죠. 고객이 상품에 관심이 있는 듯 할 때는 고객이 하고 싶은 만큼 이야기하게 합니다. 능력 있는 영업맨은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마음속에 넣어두고 고객에게서 그것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결론은 고객이 내도록 하죠. 저도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팔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서 전기요금을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서 전기 코드를 절대로 뽑지 못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일단 그분은 냉장고로 사러 오신 분이잖아요. 당연히 냉장고죠, 이러죠. 그죠? 일단 고객 머릿속에는 전기 코드를 뽑으면 안 되는 냉장고 이렇게 긍정을 했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제일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 제품 뭘까요? 그때 이제 냉장고죠. 이렇게 해버립니다. 전기 코드 한 분, 1분도 못 빼니까. 그쵸. 그래서 냉장고 사실 때는요, 절전형을 사셔야 돼요. 이렇게 가면, 그렇네요.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입에서 얘기가 나오게.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것. 자, 그러려면 이제 눈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눈을 보시고, 그리고 표정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미소로 반응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고, 눈썹을 위로 올리거나, 때로는 생각하는 표정을 보이는 겁니다. 물론 언어도 사용이 되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것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객 얘기를 듣고 긍정해주고. 교실에서 보면 학생은 졸지만 교사는 안 좁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거나 입을 움직이니까 지루하지 않죠? 말하는 사람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에게 말을 많이 시키시고 들으시고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세일즈 심리법칙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고객의 오케이를 받아내는 세일즈 심리법칙 히라시 노리비스 지금 강경이 올린 책 갖고 제가 재구성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네. yes 프로그래밍. yes. 누군가를 설득할 때요. 질문을 많이 하죠. 질문에는 한정 질문과 자유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 질문은 어떠한 대답이 나올지 모르는 질문이에요. 행복하십니까? 꿈이 뭐세요? 이런 질문이죠. 별로 바람직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정 질문은 예, 아니요, 또는 내가 원하는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아니요 나오잖아요. 많이 바쁘시죠? 아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예, 아니요 라고 나올 수 있는. 식사하셨어요? 예, 아니요. 두 개밖에 없죠. 식사하셨어요? 짜장면 먹었어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정 질문이라고 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답을 예상할 수 있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예라 그랬으면 또 그 다음 얘기. 아니요 그러면 다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고객의 설득을 하려면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가을인데도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많이 덥죠? 예. 그렇죠? 아니면 봄이네요. 따뜻한 봄이 됐네요.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진 않겠죠? 저희 회사는 한번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 못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하여간, 누굴 설득하려면 예라는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노라는 대답이 나오는 말. 많이 바쁘시죠? 근데,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부정적인 대답이죠? 그 사이에 달라진 거 없습니까? 특별한 거 없는데요. 없다. 부정적인 대답이죠. 그럼 일단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면 좋지 않습니다. yes라고 대답이 자꾸 나와야 이 사람 말은 옳구나.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칭찬을 하세요. 잘난 척하는 사람일수록 칭찬에 약합니다. 와, 이 사무실 분위기 참 좋은데요. 밝고 따뜻한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개방적인 느낌을 만드는 것은 역시 우리 리더의 인품이겠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인테리어 하셨어요? 남복이 대단하신데요. 이 그림은 시선을 땡기는데요. 어떤 화가 그랬나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감동받으면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또 넥타이 색상이 참 잘 어울리네요.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직접 고르신 거예요? 선물 받으신 거예요? 이거 대단치 않은 겁니다. 라고 얘기해도 기분이 좋겠죠. 아무리 완고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고객이라도 칭찬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오히려 잘난 척하고 허세가 있는 인간일수록 마음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을 칭찬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외로워도 외롭다고 말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허세를 떨게 되죠. 잘난 척하는 사람일수록 칭찬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만함과 자신감. 잘못하다가는 이제 고객 앞에서 오만함을 보일 수 있잖아요. 오만함과 자신감의 태도 이렇게 다릅니다. 비교해 볼게요. 오만할 것.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 오만한 거죠. 자신감 있는 사람은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거만하게 몸을 뒤로 젖힌다.
오만한 겁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등을 똑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약간 고객 쪽으로 한 5도 정도 이렇게 숙입니다. 자, 오만한 사람은 내려다보는 시선을 갖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평행으로 보고요. 또 위협하는 듯이 큰 소리와 마구 떠들고 주먹을 꽉 쥐고 손가락질하고 의미 있는 듯한 미소를 지은 사람은 오만함입니다. 상대에게 맞추는 목소리 크기, 상대의 말에 동의합니다. 손을 펴고 있어요. 손바닥이 바깥을 향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입니다. 세일즈 심리법칙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이야기는 리드 시스템입니다. 리드 시스템은 뭐냐면 사람이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 연상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으면 옛 추억이 떠오른다거나 또는 어떤 그림을 보면 욕구가 난다.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에 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또 청각을 들으면 또 뭔가 생각이 나던거나 이렇게 어떤 외부 자극으로부터 기억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놀이공원의 전경을 보면 과거에 피곤했다는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겠고 즐거웠다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해변의 노을을 보면 갑자기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사람을 설득할 때도 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참 좋습니다. 사람은 크게 3가지 리드 시스템이 있거든요. 청각적인 사람, 그리고 시각적인 사람, 그리고 촉각적인 사람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자, 제가 새 차를 산다 그러면 3가지 묘사를 해볼게요. 들어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나는 어느 쪽에 끌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 차는요, 최신 유행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미묘한 색채가 눈길을 끌지요. 안에 들어가 앉아보면 널찍한 앞유리 창으로 멀리 있는 건물이라 가까운 사물도 확실히 보일 만큼 시야가 넓습니다. 각종 계기류도 보기 쉽고 큼직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번엔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물 흐르듯한 일정한 리듬으로 선율처럼 울리죠. 창문을 닫으면 바깥 소음이 차단돼서 차 안에서 조용조용 이야기해도 아주 잘 들립니다. 또 문이 닫힐 때 퉁 하는 묵직한 소리도 상당히 듣기 좋고요. 3번째입니다.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손잡이를 잡아보니까 단단하고 중후하죠.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널찍하고 두 다리를 뻗어도 편안한 공간이 확보됩니다. 또 기어 손잡이가 목줄이 되어 있어서 아주 부드럽고요. 기어를 넣을 때 찰칵하는 산뜻한 느낌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석 대의 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차를 선택하셨다면 시각적인 분이십니다. 두 번째 차를 선택하시다면 청각적인 분이고요. 마지막 차를 선택하시다면 촉각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리드 시스템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눈의 움직임을 관찰해보면 이 사람이 시각적인 사람인가, 청각적인 사람인가, 촉감각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 휴일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리드 시스템이 시각적인 사람은 눈동자는요, 위로 올라갑니다. 청각적인 사람은 좌우로 움직이고요. 촉감각적인 사람은 눈동자가 아래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기억을 떠올릴 때, 그림을 떠올릴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지로 기억되어 있으면 눈동자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만화를 봐도 이렇게 물풍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리고 청각을 발달한 사람들은 이제 귀 쪽으로, 왜 귀로 들었으니까 이제 귀 쪽으로 잘 들으려고 그러면 눈동자가 어떻게 됩니까? 귀 쪽으로 가죠? 생각해보세요. 자, 누가 이렇게 손댄다 그러면 어떻게 가요? 눈동자가 어떻게 갑니까? 귀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촉감각적인 사람은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 느낌을 느껴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선이 떨어져요. 주로 촉감각은 머리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시선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촉감각적으로 설득을 해야겠구나. 이 사람은 시각적으로 설득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각 유형은요,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시각 유형은 이제 이미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단어를 가르칠 때, 이 그림 카드를 갖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각 유형에 쓰이는 말들. 예를 들어서 뭐, 멀다, 가깝다, 명백하다, 밝다, 뭐 어둡다, 뭐 조사한다, 희미하다, 반사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작다, 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인 분에게 쓰기 쉬운 말이죠. 이미지화하는 것들. 언어를 잘 사용하면 마법이 됩니다. 고객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말을 끼워 넣으면 고객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면서 영상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시각 유형인 분들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제 홈쇼핑, TV 홈쇼핑을 보시면 굉장히 현란한 그림들, 디자인도 예쁘게 또 포장해서 보여주죠. 또 TV 화면을 보는 홈쇼핑이 몇 번이고 실현을 해요. 막 이렇게 실현 장면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의 시각에 강렬한 기억이 남고요. 시청자는 이 광고 또 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주문 전화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고객들에게는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이 들여다보이는 아이맥, 투명한 아이맥, 히트한 것도 당연하죠. 시각적인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 컴퓨터를 많이 샀을 거예요. 아마 박물관에서 속이 들여다보이는 로봇들 보고서 넋이 나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이 아마 이 시각적인 부분이 여자들보다 좀 더 발달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정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정이에요.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이. 그렇죠? 이번에는 청각 유형인 분들에 대한 공략법입니다. 청각 유형 공략법. 귀로 정보를 얻는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청각 유형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청각으로 느끼는 분이 발달한 사람들은 보는 것보다 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이제 전자레인지를 팔 때 땡 하는 그 경쾌한 소리. 이 전자레인지만큼은요. 그게 어쩌면 그렇게 반갑게 느껴지는 줄 몰라요. 그럼 쨍 하는 소리가 막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또 스팀 다리미 팔면서 쉬 막 이런 김이 막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와, 이거 잘 다뤄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맥주 어때요? 맥주는 청각으로 팔죠. 뻑 한다면 거품 막 쭉 올라오는 소리, 병 따는 소리. 여기서 우리는 욕구가 확 나오잖아요. 컴퓨터 키보드 탁탁탁 치는 소리, 이런 것들. 의성어를 많이 쓰는 거죠. 김치 팔 때도 김치를 씹을 때 아삭아삭아삭 씹는 소리를 막 보여주면 미칩니다. 미칩니다. 홈쇼핑에서. 그리고 뭐 김치찌개 뻐글뻐글 끓는 소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각으로, 이제 청각으로 해서 욕구가 확 우러나는 거죠. 또 도자기 팔 때 어때요? 도자기를 막 부딪히면서 쨍, 팅팅팅 이런 소리 막 들려주는 거죠. 또 공업용 기계를 팔 때는 흐르는 듯이 부드러움으로 이 소음이 거의 없죠. 조용합니다. 자동차 팔 때도 그렇죠. 또 집을 팔 때도 이 집은요 한적한 곳에 있어서 창문을 열어도 차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새 소리? 그밖에 안 들려요. 가끔 아마 웃고 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 좋아하는 음악에 아이의 웃음과 그리고 새 소리가 어울려져서 환상의 음악을 만들어낼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좋죠. 마지막으로 촉감각입니다. 어떤 분들이 촉감각일까요?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보는 것을 가장 많이 정보를 처리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손으로 가장 많은, 뇌가 하는 일이 가장 많은 부분이 손이 차지합니다. 촉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홈쇼핑 제가 있을 때도 그래요. 고객을 대신해서 계속 대신 만져보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 느낌을, 이 촉감각을 쓸 수 있는 언어 사용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런 단어들이죠. 푹신푹신하다. 매끈매끈합니다. 보송보송, 아이의 엉덩이 같아요. 뽀송뽀송해서 울퉁불퉁합니다. 눈에 띄죠? 딱딱하거나 부드럽습니다. 뭐 이렇게 축축하다, 말랑말랑하다, 뭐 반들반들하다, 흐물흐물하다, 까슬까슬하다, 들쭉날쭉하다, 이런 그 표현들, 이런 걸 잘 쓰면 고객의 생동감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를 느릿느릿 움직인다, 숨어드는 것처럼 기어가듯이 무릎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는 거죠. 또 만족했다를 푹 빠지셨죠? 말할 수 없이 만끽하셨죠?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는 해석 곤란하시군요. 뭐뭐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주 잘 어울리시는군요. 여유 있는 느낌이네요. 등 감정이나 감각에 관계된 말을 사용하면 더욱 잘 맞습니다. 자, 이게 촉감각 유형은요, 뭐 쾌감, 불쾌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 유형의 중요한 것은 언어만이 아니죠. 품질이 좋다거나 센스가 좋다는 평가는 이 유형에는 재질, 형태, 가벼움, 온도 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쾌감이나 뭐 불쾌감이나 이런 것은 본능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 카탈og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질감이라든가 재질의 차이를 느끼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감촉을 중시하죠. 따라서 만져보게 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촉감각 유형의 공략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위를 보고 걸으면 시선은 위를 향하게 됩니다. 그때 뇌 프로그램은 시각적이 됩니다. 아래를 보면 시선이 밑을 향합니다. 그때 뇌의 프로그램은 몸의 피부 감각이나 마음속을 향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의식이나 감정이나 감각이 바뀝니다. 시험 삼아서 시선을 아래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아래 방향을 보면서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우리가 시선을 왼쪽 아래로 내들 때는 자신과 내적인 대화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를 생각해 놓으실 때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만약 고객이 자신과의 내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을 때, 즉 시선이 아래를 향했을 때는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고객에게 폐시하는 것입니다. 세일즈 심리법칙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이야기는 리드 시스템입니다. 리드 시스템은 뭐냐면 사람이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 연상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으면 옛 추억이 떠오른다거나 또는 어떤 그림을 보면 욕구가 난다.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에 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또 청각을 들으면 또 뭔가 생각이 나던거나 이렇게 어떤 외부 자극으로부터 기억을 일으키는 것을 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놀이공원의 전경을 보면 과거에 피곤했다는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겠고 즐거웠다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해변의 노을을 보면 갑자기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사람을 설득할 때도 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참 좋습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 리드 시스템이 있거든요. 청각적인 사람, 그리고 시각적인 사람, 그리고 촉각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새 차를 산다 그러면 세 가지 묘사를 해볼게요. 들어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나는 어느 쪽에 끌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 차는요 최신 유행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미묘한 색채가 눈길을 끌지요. 안에 들어가 앉아보면 널찍한 앞유리 창으로 멀리 있는 건물이나 가까운 사물도 확실히 보일 만큼 시야가 넓습니다. 각종 계기류도 보기 쉽고 큼직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물 흐르듯한 일정한 리듬으로
선율처럼 울리죠. 창문을 닫으면 바깥 소음이 차단돼서 차 안에서 조용조용 이야기해도 아주 잘 들립니다. 또 문이 닫힐 때 퉁 하는 묵직한 소리도 상당히 듣기 좋고요. 세 번째입니다.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손잡이를 잡아보니까 단단하고 중후하죠.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널찍하고 두 다리를 뻗어도 편안한 공간이 확보됩니다. 또 기어 손잡이가 목줄이 되어 있어서 아주 부드럽고요. 기어를 넣을 때 찰칵하는 산뜻한 느낌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석 대의 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차를 선택하셨다면 시각적인 분이십니다. 두 번째 차를 선택하시다면 청각적인 분이고요. 마지막 차를 선택하시다면 촉각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리드 시스템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눈의 움직임을 관찰해보면 이 사람이 시각적인 사람인가, 청각적인 사람인가, 촉감각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 휴일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리드 시스템이 시각적인 사람은 눈동자는요, 위로 올라갑니다. 청각적인 사람은 좌우로 움직이고요. 촉감각적인 사람은 눈동자가 아래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기억을 떠올릴 때, 그림을 떠올릴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지로 기억되어 있으면 눈동자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만화를 봐도 이렇게 물풍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리고 청각을 발달한 사람들은 이제 귀 쪽으로, 왜 귀로 들었으니까 이제 귀 쪽으로 잘 들으려고 그러면 눈동자가 어떻게 됩니까? 귀 쪽으로 가죠? 생각해보세요. 자, 누가 소곤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요? 눈동자가 어떻게 갑니까? 귀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촉감각적인 사람은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 느낌을 느껴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선이 떨어져요. 주로 촉감각은 머리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시선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촉감각적으로 설득을 해야겠구나. 이 사람은 시각적으로 설득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각 유형은요,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시각 유형은 이제 이미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단어를 가르칠 때, 그림 카드를 갖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각 유형에 쓰이는 말들, 예를 들어서 멀다, 가깝다, 명백하다, 밝다, 어둡다, 조사한다, 희미하다, 반사된다, 이런 얘기들, 작다, 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인 분에게 쓰기 쉬운 말이죠. 이미지화하는 것들. 언어를 잘 사용하면 마법이 됩니다. 고객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말을 끼워 넣으면 고객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면서 영상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시각 유형인 분들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제 홈쇼핑, TV 홈쇼핑을 보시면 굉장히 현란한 그림들, 디자인도 예쁘게 또 포장해서 보여주죠. 또 TV 화면을 보면 홈쇼핑이 몇 번이고 실현을 해요. 막 이렇게 실현 장면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의 시각에 강렬한 기억이 남고요. 시청자는 이 광고 또 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주문 전화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고객들에게는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이 들여다보이는 아이맥, 투명한 아이맥, 히트한 것도 당연하죠. 시각적인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 컴퓨터를 많이 샀을 거예요. 아마 박물관에서 속이 들여다보이는 로봇들 보고서 넋이 나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이 아마 이 시각적인 부분이 여자들보다 좀 더 발달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정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정이에요.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이. 그렇죠? 이번에는 청각 유형인 분들에 대한 공략법입니다. 청각 유형 공략법. 귀로 정보를 얻는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청각 유형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청각으로 느끼는 눈이 발달한 사람들은 보는 것보다 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이제 전자레인지를 팔 때 땡 하는 그 경쾌한 소리. 이 전자레인지만큼요. 그게 어쩌면 그렇게 반갑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럼 쨍 하는 소리가 뭐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또 스팀 다리미 팔면서 쉬 막 이런 김이 막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와, 이거 잘 다뤄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맥주 어때요? 맥주는 청각으로 팔죠. 뻑 한다며 거품 막 쭉 올라오는 소리, 병 따는 소리. 여기서 우리는 욕구가 확 나오잖아요. 컴퓨터 키보드 탁탁탁 치는 소리, 이런 것들. 의성을 많이 쓰는 거죠. 김치 팔 때도 김치를 씹을 때 아삭아삭아삭 씹는 소리를 막 보여주면 미칩니다. 미칩니다. 홈쇼핑에서. 그리고 뭐 김치찌개 버글버글 끓는 소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각으로, 이제 청각으로 해서 욕구가 확 우러는 거죠. 또 도자기 팔 때 어때요? 도자기를 막 부딪히면서 쨍, 팅팅팅 이런 소리 막 들려주는 거죠. 또 공업용 기계를 팔 때는 흐르는 듯이 부드러움으로 이 소음이 거의 없죠. 조용합니다. 자동차 팔 때도 그렇죠. 또 집을 팔 때도 이 집은요 한적한 곳에 있어서 창문을 열어도 차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새 소리? 그밖에 안 들려요. 가끔 아마 웃고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 좋아하는 음악에 아이의 웃음과 그리고 새소리가 어울려져서 환상의 음악을 만들어낼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좋죠. 마지막으로 촉감각입니다. 어떤 분들이 촉감각일까요?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보는 것을 가장 많이 정보를 처리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손으로 가장 많은, 뇌가 하는 일이 가장 많은 부분이 손이 차지합니다. 촉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홈쇼핑 제가 있을 때도 그래요. 고객을 대신해서 계속 대신 만져보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 느낌을. 이 촉감각을 쓸 수 있는 언어 사용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런 단어들이죠. 푹신푹신하다. 매끌매끌합니다. 보송보송, 아이의 엉덩이 같아요. 뽀송뽀송해서 울퉁불퉁합니다. 눈에 띄죠? 딱딱하거나 부드럽습니다. 뭐 이렇게 축축하다, 말랑말랑하다, 뭐 반들반들하다, 흐물흐물하다, 까슬까슬하다, 들쭉날쭉하다, 이런 그 표현들, 이런 걸 잘 쓰면 고객의 생동감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를 느릿느릿 움직인다, 숨어드는 것처럼 기어가듯이 무릎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는 거죠. 또 만족했다를 푹 빠지셨죠? 말할 수 없이 만끽하셨죠?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는 해석 곤란하시군요. 뭐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주 잘 어울리시는군요. 여유 있는 느낌이네요. 등 감정이나 감각에 관계된 말을 사용하면 더욱 잘 맞습니다. 자, 이게 촉감각 유형은요, 뭐 쾌감, 불쾌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 유형의 중요한 것은 언어만이 아니죠. 품질이 좋다거나 센스가 좋다는 평가는 이 유형에는 재질, 형태, 가벼움, 온도 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쾌감이나 뭐 불쾌감이나 이런 것은 본능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 카탈로그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질감이라든가 재질의 차이를 느끼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감촉을 중시하죠. 따라서 만져보게 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촉감각 유형의 공략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위를 보고 걸으면 시선은 위를 향하게 됩니다. 그때 뇌 프로그램은 시각적이 됩니다. 아래를 보면 시선이 밑을 향합니다. 그때 뇌의 프로그램은 몸의 피부 감각이나 마음속을 향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의식이나 감정이나 감각이 바뀝니다.
시험 삼아서 시선을 아래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아래 방향을 보면서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우리가 시선을 왼쪽 아래로 들 때는 자신과 내적인 대화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를 생각해 놓으실 때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만약 고객이 자신과의 내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을 때, 즉 시선이 아래를 향했을 때는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고객에게 페이싱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OK를 받아야 하는 세일즈 심리법칙 함께 오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것은 물러설 때는 과감하게 물러서라 라는 겁니다. 계속 밀어붙인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뺄 땐 또 빼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약속을 할 때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거나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또는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좀 불쾌하게 하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그게 더 고맙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설득하기 쉽거든요. 처음에 의도적으로 나에게 미안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탁 들이대면 제 부탁을 거절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미안하게 생각하게 하라라는 설득 기법인데요. 시식도 그렇죠. 무료 시식도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방법이겠죠. 실제로 어떤 샴푸 세제 회사가 이 비즈니스로 굉장히 돈을 벌었어요. 예전에. 그냥 무료로 주는 겁니다. 세제를. 고객님에게 어떠한 부담도 안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렇게 갖다 놓기만 하십시오. 갖다 놓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삼아서 한 번 정도는 써셔도 됩니다. 다 쓰시는 건 아니고요. 한 번 정도는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제가 회수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돈 안 내셔도 됩니다. 한 번 정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써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금 써버렸는데 주문 안 하면 좀 미안하네. 이렇게 해서 그 세제를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미안하게 만드는 전법이겠죠. 고객에게 예스를 받아내서 지갑을 열게 할 때는요. 보답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사용한 고전적 방법으로 양보의 기법이 있습니다. 전에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가 부탁을 합니다. 연말에 바쁜 기간에 일주일 정도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며칠 후에 우편으로 제로용지와 자원봉사 활동의 후원금 신청서가 도착합니다. 신기하게도 송금하게 됩니다. 왜 거절을 한번 하니까 미안한 거죠. 한 번 거절했으니까 두 번째 거절하기 미안한 거예요. 첫 번째 큰 요구를 하고요. 그걸 거절시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이번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후배 여자친구하고 여자 후배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데이트 비용이 5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갑니다. 거짓말로. 엄마, 학교에서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책을 좀 사야 되고 어디 어디 좀 보러 가야 되거든. 한 5만 원 정도만 좀 엄마 좀 줘. 얘는 미쳤어. 지금 내 5만 원이 어딨어. 엄마가 무슨 돈 있어. 퇴짜 맞을 거 뻔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리포트도 써야 되고 공유도 좀 봐야 되고 책도 좀 사야 되는데 15만 원만 줘. 얘가 미쳤어 지금. 15만 원이 어딨어 엄마가. 그래. 리포트 꼭 써야 되는데. 그러면 세 개 봐야 되는데 하나만 볼 테니까 10만 원만. 미쳤어. 어디 무슨 돈이 있어. 10만 원도 안 돼. 그러면 공유는 다 때려치고 책 사고 진짜 이건 사야 돼 내가. 이건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나 진짜 안 돼. 5만 원만. 5만 원은 준다니까. 저 왜 두 번이나 거절했으니까 미안해서. 이렇게 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양보를 하고 미안하게 한 다음에 내 본성을 들이내면 고객은 꼼짝 못하죠. 그 다음 또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홈쇼핑에서 무지하게 쓰죠. 주문 전화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위험합니다. 오늘만 이 조건. 마감 임박.
이런 것들은 뭐 몇천 년 전에도 썼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쓸 거고요. 전 세계에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정수량, 답원법밖에 없는 기회, 마감인방 이런 것들도 설득력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배드뉴스와 굿뉴스가 있어요. 상품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을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쁜 점을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자, 좋은 점을 먼저 얘기하면 역효과다 라고 결론을 먼저 내리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장점과 단점을 꼭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단점을 얘기해야 된다면 우선 단점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장점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얘기를 먼저 해드릴까요? 그러면 좋은 점을 먼저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 별로 안 좋아요. 매출은 올랐다. A. 매출은 올랐다. 그런데 경비가 많이 들었다. 자, B. 경비가 많이 들었다. 하지만 매출이 올랐다. 어느 게 낫습니까? B가 낫죠. 상품도 그래요. 이 기계는요, 예산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높은 가격입니다. 거기에 유지 비용도 들고요. 하지만 단가당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적용 효과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 전문 서적은요, 비싸지만 가격 이상의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배드 뉴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굿 뉴스를 하는 겁니다. 자, 큰 거래와 작은 거래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대상이 되는 고객이나 상담의 진전에 따라서 제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정답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적절하게 쓰셔야 돼요. 중소기업 사장한테 생명보험을 제안할 때는 우선 일반적인 기준의 금액을 권합니다. 사장이라면 사망했을 때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즉 상속세 대책과 사장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객은 납부해야 할 보험 금액을 보면 부담을 느끼게 되지만 그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사망보험 금액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척다운입니다. 먼저 큰 거를 제시하고 작은 거를 제시하는 거죠. 이번에는 산업자재 구매 담당자한테 작은 규모를 제안합니다. 아주 작은 거, 쉽게 이 거래를 틀 수 있게. 그런 다음에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거래할 때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씩 신뢰를 얻은 다음에 늘려나가서 나중에 이익을 보는 거죠. 인터넷의 비즈니스다 이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무료로 서비스한 다음에 나중에 유료화시키는 그것도 척업의 기법이죠. 예. 자, 이렇게 적절하게 큰 요구를 먼저 할 것이냐, 작은 요구를 먼저 할 것이냐,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OK를 받아내는 세일즈 심리 법칙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일부러 모호하게 말해라. 제목이 모호하죠? 천재적인 최면요법가 밀튼 에릭슨의 치료기법에서 가져온 기법인데요. NLP에서는 밀튼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밀튼 모델은 언어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해서 설득하는 기법으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창문을 닫아주길 바란다면 창문을 닫으면 조용해질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창문을 닫아줘 라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행동하게 됩니다. 또 자네가 이 일을 다 끝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업무를 끝내라는 간접적인 명령이죠. 기업 연수 담당자를 만날 때 제가 잘 쓰는 말은요, 연수 담당자로서 가장 기쁜 것은요, 연수가 끝난 다음에 수강생들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죠. 이렇게 수강생의 말을 빌려서 이 사람의 일은 항상 성공적이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 라는 암시를 주는 겁니다. 담당자가 나한테 강의를 맡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만약 고객이 그다지 살 생각이 없어 보이면 잠깐 연락을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고객님이 말씀하신 기간이라면 재고가 있는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고객이 당신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으면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살까 말까 하는 애매한 상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암시를 하는 겁니다. 상품은 어디로 배달하면 될까요? 월요일에 배달해도 지장이 없으신지요? 등도 비슷한 말이죠. 말만이 아니라 동작을 사용한 암시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영업맨이라면 키를 고객에게 건네주는 것, 소매점이라면 상품을 포장하거나 주문서를 쓸 펜을 고객에게 주는 겁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을 고객에게 보이는 것이죠. 고객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멈춰야 하지만 대체적으로
고객들은 영업면의 페이스에 따라서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앵커링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앵커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체험이 오감과 연결된 심리적 경험이나 반응을 이끌어내는 행위입니다. 앵커링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의 자극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생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 노래를 듣고 그 노래가 유행했던 시절의 연인을 떠올리고 애틋한 감성에 휩싸이게 되면 이 상태를 앵커링 됐다고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행복했던 순간에 일정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꺾는다거나 아니면 오케이 사인을 한다거나 발가락을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꼬부린다거나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나쁠 때 내가 그 행동을 취하게 되면 앵커링이 돼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앵커링 기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업을 할 때도 앵커링 기법을 써보는 거예요. 저는 강연을 할 때 이제 그 청중을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죠. 예를 들어서 제 대학에서 이제 쓰는 방법인데요. 강단의 왼쪽에 서면은 이제 시작이나 종료를 신호입니다. 항상 시작할 때 이제 강단, 교단에서 시작을 하니까 오른쪽에 서 있거나 수강생 사이로 들어가면 이제 수강생들이 긴장을 풀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또 제가 가운데 서거나 의자에 앉으면 조용히 강의를 들을 때입니다. 이것을 두세 번 반복하면 프로그램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따로 지시할 필요 없이 학생들이 분위기를 잡아가죠. 또 앵커링은 화제를 바꾸고 싶을 때도 사용하기 좋아요. 골프나 취미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몸을 뒤로 이렇게 젖혀서 저항감을 없애죠. 그럴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테이블 위에 손을 넣거나 깍지를 끼거나 이렇게 앞으로 몸을 내미는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암시하는 거죠. 이거 몇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고객은 무의식적으로 이쪽의 페이스에 따라오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고객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물론 고객의 자세나 언어에 페이식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얘기가 끝났다는 앵커링은 한 번 더 몸을 뒤로 하고요. 수첩을 접거나 펜 뚜껑을 덮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앵커링 기법입니다. 스피치 학원은 많습니다. 그러나 OBM 스피치는 다릅니다. 설득 박사 김효석이 직접 만들었고요. 직접 가르칩니다. 평생 AS 해드리겠습니다. OBM 스피치에서 목소리 스피치를 배워보세요.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